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장 이상현입니다. 제가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도 와서 제가 강의를 기억이 나는데 오늘 어떤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신 제 외교학과 동기이신 박광호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요즘 왜 자꾸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냉전이 뭐예요?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자유진영을 규합을 했고 또 소련은 소련대로 그 공산권 국가들을 규합해서 이 두 진영이 대립한 게 냉전이죠. 근데 거의 미국과 소련 간에 총질만 해야 되지 않았지 전쟁과 가까운 그런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의미에서 콜드워, 냉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상황이 좀 비슷하게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은 좀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그 두 축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한 편이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거기다가 북한 같은 이 소위 권위주의 국가들이 한 진영이 돼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신냉전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냉전 시대처럼 이렇게 딱 쪼개진 진영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서서히 그 적대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가 아마 오래되면 아마 우리가 21세기에 또 냉전의 재현을 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건설된 그 규칙 기반의 국제에서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그랬죠. 이때 말하는 룰이라는 것은 국제 규범이라든지 유엔 같은 국제 기구 혹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제관계 여러 문제를 다룬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요새 말했더니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게 뭐죠? 안전보장이사회, 시큐리티 카운슬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핵실험 하든지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발사하면 대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소위 안보리 결의안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을 다뤘는데 요새 북한이 뭐 난리쳐도 안보리에서 결의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보리는 기본적으로 5대 상임이사국 소위 P5라는 나라들이 동의를 해야만 뭐가 되는데 지금 P5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결연에 대해서 거부권 비토를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또 지금은 뭔가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뭔가 좀 다극적인 질서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과연 우리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한국이 처한 안보적 환경을 대외정책 환경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국제체제의 분절의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다. 그리고 삼중고의 차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우리에게 항상 있어 왔던 문제 같아 이 문제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우리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강화된 것이 지금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2019년의 말에 코비드 19이라는 참 미중의 새로운 현상이 도래를 해가지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락다운에 들어가고 사람과 물자 이동이 제한이 됐어요. 그 덕에 국제 통상, 교역, 사람의 이동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았어요. 우린 뭐 만약에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됐고. 그리고 이 강대국 경쟁의 제역,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이 강대국들 간에 자국 이익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국제 체제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 분절화됐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국제 제도와 레짐이 약화되고 앞에 말해서 유엔이 잘 기능을 못하겠어요. 특히 안보리 같은 거. 그 다음에 WTO, 세계무역기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그 룰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유리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트럼프 시대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힘들게 세계 국가들이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홀랑 탈퇴를 했죠. 그랬더니 또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 다시 가입을 하려고 연락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그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작동하던 그 INF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Intermediate Nuclear Forces,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 금지 조약. 이것도 지금 그 폐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국제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를 유지해온 여러 가지 룰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통상도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물리와 교육이 제약되면서 굉장히 파편화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지금 국제정세의 특징이다. 그런 거죠. 자, 신냉전 시대의 도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적벽 침격으로 더욱 심화가 됐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이미 경쟁할 때부터 지금 추세가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에 이 대결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더욱 그 추세가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이제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점점 손을 잡고 있죠. 얼마 전에 뭐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 가서 푸틴하고 정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듯이.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지금 미국은 또 유럽과 손을 잡고 그리고 며칠 전에 드디어 핀란드라는 그 러시아 접경 국가가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 멤버로 정식으로 이제 그 승인을 받았어요. 좀 있으면 아마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세계가 두 개의 적대 진영으로 서서히 형성돼가는 이 단계, 이 추세, 이게 이제 신냉전 시대의 추세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내일 접하는 한반도 문제를 좀 보세요. 북한은 특히 이제 작년 초부터 작년 한 해만 제약이어야게 한 30몇 번에 걸쳐서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 안에는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 같은 그 소위 ICBM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도 단거리, 중거리 가리지 않고 쭉 쏘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북한 언론이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핵 무력 그 현장 지도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쪼잔한 그 전술 핵탄두를 그 모형이라고 공개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작동이 되는지 전술핵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북한 언론들은 이 북한이 다양한 전술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아시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북한은 이제 세계 모든 국가와의 대화 채널을 다 걸어 잠궜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방역 우려 때문에 국경도 걸어 잠궜고 자발적 고립을 획득했어요. 지금도 아주 일부만 북중 국경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근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환경들을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왜 지금 국제체제가 분절하고 파편화되고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냉전이란 거 앞에 말했듯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로 진영이 대결하는 구조였는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게 없어져요, 한쪽이. 그러면 세계가 더 평화로워지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랬어요. 소련에는 위협이 없어져서 소련이 여러 나라 그 독립국가 연합도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이 된 그런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됐죠. 자, 이제는 중국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러시아도 푸틴이라는 사람이 과거 짜르 시대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강력한 러시아를 부흥시키겠다고 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냉전은 종식됐지만 지금 봤더니 이 국가 강대국이 가지는 특히 지정학적 속성, 강대국은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네 이익에 맞지 않으면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고 이런 지금 정세가 다시 부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 등장하는 강대국들이. 그 대표적인 나라의 지정학 그 현상 타파 세력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 같은 이제 이란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데 아마 좀 지나면 이제 북한도 이 동북아의 질서를 바꾸겠다고 핵무기를 앞서서 바꾸겠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국제질서,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주도한 이 국제질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로 얘기하는 이 질서를 중국, 러시아 같은 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네들이 주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질서를, 그 현상을 변개시켜서 자기네에게 유리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강대국 경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냉전 종식 후에 설정된 국제 질서의 안정을 흔들어가지고 누가 누구의 규칙으로 이 국제에서 주도할 것인가, 이게 지금 본질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소위 그 새로운 대국 관계를 만들자,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가 점점 동진해 오면서 자기네 세력권이 약해지니까 그거를 좀 되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손보고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특히 강대국들 간의 그 경제, 국가 이익을 둘러싼 이 싸움으로 국제 정세는 상당 기간 요동치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은 각자 도생, 국제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존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타파 세력의 대표적인 사례 러시아 한번 볼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설마 푸틴이 그렇다고 21세기 그 대명 천재 뭐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이 아주 보기 좋게 틀렸어요. 벌써 1년이 넘었죠. 그 작년 2월달에 이 러시아군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 방면에 걸쳐서 침공이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쪽으로도,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그 크림반도 남쪽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무력 침공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까지도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단 한 번 이걸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그 파시스트 정권에게 압박받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한 특수 군사작전,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국제사회는 이게 명백한 침공이다, 전쟁이다, 물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자,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게 뻔하고, 그리고 지금은 국제법의 가장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그 타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는 것. 그걸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함부로 침공하거나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러시아는 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까? 러시아의 주장에 의하면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서방이 제공했다. 나토가 이렇게 점점 동진해 오면서 이 러시아 국경 코앞까지 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기네 소위 완충지대가 사라졌고, 말하자면 심각한 안보 위배 직면한, 나토는 기본적으로 군사동맹 아니에요? 집단 방위 체제를 지향하는 군사동맹. 그 적대적인 군사동맹이 코앞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 러시아가 이제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이 작년도에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연대별로 이제 날짜를 보면, 자, 1949년 나토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나토 회원이 얼마 안 됐어요. 예? 서유럽 몇 국. 그러다 보니까 한 1950년대 와서 독일하고 뭐 몇 나라들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점점 동진해서 드디어 이제 이게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지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990년대 나토 그 범위가 한 요 정도였다면 2009년에 오면 거의 오른쪽으로 많이 갔죠, 그죠?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동진해 오는 게 굉장히 불만을 느낀 게, 특히 왜 그러냐면 97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자기네가, 러시아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할 때 나토가 계속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에 소련 붕괴 이후에 나토의 동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자, 2004년에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2016년에는 폴란드, 루마니아에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나토 편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위협을 느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게 했는데, 물론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08년도에 조지아와 전쟁했어요. 그 그루지아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놨죠. 2014년엔 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였던 이 크림반도 아래쪽에 있는 거 그걸 떼갔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2015년에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의 그 안보 인식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오랜 기간 유럽에서는 그 OSCE라는 유럽 안보 기구를 통해 가지고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질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유럽인데, 그래서 이제는 유럽에 더 이상 파국적인 그 전쟁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런 기대가 아주 여지없이 깨진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나 스웨덴조차도 이제는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서 드디어 얼마 전에 핀란드는 정식 가입이 승인이 됐고, 아마 조만간 스웨덴도 아마 나토 멤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북부 쪽에 있죠, 그죠? 저 나라들까지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푸틴은 이 나토의 동진 확대를 막겠다고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반대적으로 나토가 더 확장되는 이런 결과가 오고 만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 푸틴이라는 사람 좀 생각해 볼게요. 푸틴 뭐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 벌써 몇 번째인가, 몇 년째인가요? 2대, 4대 대통령을 했고, 자,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보니까 99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그때 이연임 하고 나와서 이제 잠깐 총리직을 한 이유는 그때 3년임인가 못하게 됐었고요, 여러 헌법이. 근데 그거를 이제 잠깐 자기 신복인 그 메드베데프한테 그 메드베데프를 이제 대통령 잠깐 시켜놓고 자기는 총리로 잠깐 있으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중임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만 이제 종신 집권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푸틴은 이제 KGB 국가보안위원회, 그 정보부죠, 소련 정보부, 거기에 오래 근무를 해서 이 공작 정치와 이 정치적인 머니플레이션에 굉장히 능숙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러시아는 과거 제국, 짜르의 영광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러시아는 한때 그 소비에트 유니언을 유지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였죠. 그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핵 전력과 물자와 이런 것을 다 가진 그런 국가였는데, 이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 쪼개지면서 러시아는 좀 약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주요 국제 문제에 지분을 가진 행위자로서 이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독자적인 영향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짜르 시대처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국가인데 지금 미국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와서 또 우려스러운 거는 소위 제한적인 전술 핵 타격으로 이 우크라이나 그 전황을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위 에스컬레이터 투 디에스컬레이터, 그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부러 확시키는 그런 전술을 좀 이 러시아가 옛날부터 논을 했는데, 만일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이 푸틴이 주장하듯이 전술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세계는 아마 굉장히 더 험악한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쓰면 아마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도 이 전술 핵무기 써도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목판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근황, 승자 없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대부분 물론 피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어요. 많은 인명이 죽고, 그리고 그 소위 인프라 시설이 거의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동부 전선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동부 전선, 그 다음에 남쪽 크림반도 지역은 거의 이제 괴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공습을 펴다가 지금 최근 정황은 주로 이제 오른쪽 저기 돈바스 지역으로 루안스크, 돈바스 이 지역으로, 그리고 헤르손 지역에서 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요 지역이 또 뭐냐면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애당초 공언한 대로 이 친러시아계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그 특수 군사 작전을 한 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러시아는 이 지역 최소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러시아 자기네가 승리 자치권을 갖든지 아니면 저쪽을 독립시키든지 해야 아마 만족스러운 그 종전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같은 그림이에요. 이 돈바스 지역 압도적으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그 우크라이나 그 영토 주권을 유지하면서 친러시아 주권이 있다고 해서 왜 러시아가 마음대로 저 지역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이 무력을 행사하는가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그 2014년에 그 러시아가 빼앗아간 이 크림 반도까지 되찾아야 휴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 목표를 내세우고 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어요. 한국도 러시아 그 제재 안에 나중에 참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꿋꿋이 아무런 별 타격 없이 전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역시 러시아가 가진 막강한 무기는 탱크나 전투기 외에 이 천연가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유럽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수입을 수출 통제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추웠겠다 하는데 다행히 이번 겨울은 유럽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나마 다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2가 그 폭파로 인해서 좀 작동이 안 되고 있죠. 또 독일이 기존의 이 파이프라인 건설하던 계획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전히 러시아가 힘을 쓰는 이유는 이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에요. 자, 얼마나 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런 나라는 거의 100% 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써야 되고, 그나마 조금 경제력이 좋다는 독일도 한 절반 정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처럼 경제력이 좀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제 막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액화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플랜트를 막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이 유럽에 공급이 되겠지만, 아마도 유럽 모든 국가들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한 가지 자원을 한 나라에 너무 크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게 우리 약점이 되는구나.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될 텐데, 독일은 그래서 액화가스 시설 수출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리가스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은 전략적인 의미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래한 또 하나 위기,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밀 수출국이에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봤더니 한 8%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8%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식량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식량을 대체할 게 별로 없어. 식량 대신 휘발유를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도 국제 밀가격 오르면서 빵값 오르죠. 다 음식값 오르고 식량 위기 모든 나 특히 개도국들은 이제 중동을 비롯해서 남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그리고 또 치킨값 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저희 해바라기 COE를 전 세계 한 39%를
우크라이나가 선출했는데 이것도 다 중단이 됐어요. 해바라기 수출이 중단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오일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이제 동남아 그 팜 오일로 이제 그걸 대체하려고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팜 오일 파동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안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에너지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량 위기까지 연결되는 이 굉장히 총체적인 파국의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고. 자, 이제 중국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 이제 강대국 경쟁 그 핵심 멤버들이 역시 미국, 중국, 러시아인데, 자, 중국은 이제 그 옛날처럼 이제 대륙에만 머무는 그런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제1도련, 제2도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종의 중국 해상 방어선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이 그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추격하면서 이 1도련까지는 이미 중국의 그 해상 투사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 괌을 포함하는 제2도련까지 중국이 이제 해양 평창을 시작할 거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투사력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 지역에 많은 군사기지를 갖고 있죠, 그죠? 오키나와가 있고, 괌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한국에 미군 기지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미국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 미국과 관계가 안 좋게 되면 이 아시아 태평양,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강대국 세력의 격돌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 해양의 안전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중국어라는 물동량을 보면 뭐 대부분 이해가. 이 중국에는 큰 이 육로를 통해서도 오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 해양을 통해서 이렇게 물류가 공급이 되는데, 자, 말라카, 순단, 롬복 요 해협 중요한 해협들이 있죠. 요걸 통과해서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다 중국이 물류가 가요. 근데 저 해양을 만일 중국의 적대적인 어느 국가가 그걸 막아버리든지 잠궈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중국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소위 해양 그 실크로드, 뭐 육상 실크로드 결합해가지고서 1대1로라는 구상을 내세우면서 이제 중국도 세계적인 팽창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거라면 주요 교육 통합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자, 중국이 바라보는 이 인도 태평양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지도를 거꾸로 놓고 한번 봤어요. 예, 중국에서 나온 그건데, 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앞으로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자기네 거의 앞바다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군사 기술을 통해서 통제를 했다면, 앞으로 중국은 이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넘어까지 자기네 영해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최근에 와서 이미 첫 번째 항공모함을 진술을 했고 취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자체 기술로 제2, 제3 항모를 건설하고 있는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중국의 해군력이란 게 미국의 해군력에 뭐 필적할 수는 없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항모 전단이 지금 11개예요. 항모 전단이라고 그러면 항공모함이 하나 있고, 항공모함이 자체 방어 시설이기 때문에 항모가 가면 뭐가 하죠? 구축함들이 쭉 삥 둘러서 방어를 해야 되고, 밑에는 잠수함이 따라가야 되고, 또 항모 위에는 전투기 한 100여 대 싣고, 공중에는 조기 경보기가 떠서 또 그 정찰을 하고, 이런 전단, 배틀 그룹을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은 거기에 따라가는 멀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서 또 해군력도 강화해서 이 미국을 점점 쫓아가는 그 해양 대군, 해군 대양 해군을 건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미국은 지금 해군 투사력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의 해군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재국한된 이런 양상이지만, 아마 중국은 좀 더 국력이 커지고 경제력이 커지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지금 역할을 아마 대체하려고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우리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자, 2022년도에 글로벌 GDP를 봤더니 자, 세계 경제력과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지금은 미국이 한 요 정도고 25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일본이 중국이 한 19 이 정도인데, 근데 조만간 아마 이 중국의 그 GDP 총량이 아마 이제 30년 넘어가면 아마 미국보다 커질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중국이 그 생각하는 자기네가 원하는 질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게 밀어붙이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 과연 우리는 그런 그 세계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갈등들이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아시아에 오래된 게 이제 대만 문제인데, 대만을 둘러싸고는 최근에 와서 미중이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 얼마 전에 미국 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난립니까, 중국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만이 자기네 영토 일부라고 보는 소위 원 차이나 팔리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은 그 일종의 묵시적인 양해 상황이었어요. 미국도 중국의 원 차이나 팔리시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대만을 현상변경하지 마라. 이게 미국적인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대만의 독립이 유지가 됐는데, 중국이 못 참는 건 뭐냐면, 만일 대만에서 독립을 선언한다든지 대만이,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짜이잉원 같은 이제 민진당 세력은 주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에 비해서 그 국민당에는 마인주, 지금 그 중국을 방문하는 마인주 같은 사람은 대체로 평화 공존하던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군사력을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게 중국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남중국해 동중국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게 그 일종의 해양 영유권 범위인데, 이거는 중국이 자기네가 이만큼 영유권을 갖고 있다 주장하고 있어요. 대체로 남중국해의 한 80~90% 될라나? 근데 문제는 이제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유권은 또 요렇게 돼 있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영유권은 요렇게 돼 있어서 다 겹쳐져요. 왜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그 영유권들을 주장할까? 저 해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이익이 있어요. 일단 해양 자원, 수산 자원, 그리고 일종의 그 자기네 영향권을 확보하는 이런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기본적인 발상이 이런 것 같아요. 소위 A2A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Anti-Access Area Denial을 줄여서 이제 A2AD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Anti-Access, 저기 가까워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Area Denial,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에서 제가 저기 제1도론, 제2도론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제1도론이고 제2도론인데, 펼쳐지면 중국은 이 외부 세력을 이 선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소위 엔타이 액세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 지역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대신 중국이 이 해양을 자기네들이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반면 미국은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 많은 미군의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 핵심 동맹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도 군사기지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가 막 오래된다면, 오래 지속되면 언젠가는 이 해역에서 이 충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다. 난사군도라고 스프레틀 아일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리프의 환초, 이런 것들이 미스시피 리프도 있고 뭐 이런데, 환초란 건 뭐예요? 산호초거든. 이게 섬이 아니에요. 해양법상으로 사람이 영토로 인정되는 섬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독립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섬이고 그게 영토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건 그런 섬이 아니에요. 환초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이 주변에서 모래를 퍼올려가지고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공섬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면 이게 군사 활주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저기에 중국 군대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 행정구역에 편입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있고 이건 그럼 중국 영토로 봐야 되나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원래는 아닌데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게 중국 영토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걸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가 말아줘야 되는가 이런 이제 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남사군도 지역에만 보면 그 중국이 한 20개의 그 아웃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3,200의 그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그걸 중국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면 장점은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의 항공모함들을 다 띄워놓는 거죠. 저쪽에다가.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이 원하는 소위 항행의 자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이게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은 그걸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중국이 만든 인공섬 주변에 그 미군 구축함을 파견하는 소위 항행의 자유작전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인공섬 외에도 중국은 지금 군사 분리가 겁나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미중 간에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자, 얼마 전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여러 번째 그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그 금문 고량주를 만드는 그 진먼 아일랜드 거기가 이제 이 중국하고 대만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그 갈등의 여러 원인 그 갈등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진먼도는 이제 그 대만 섬에서 중국 쪽으로 거의 가까워지는 조그만 섬에 그 조그만 섬을 둘러싸고 뭐 대만 본토, 중국 본토와 대만 간에 엄청난 폭격전이 벌어지고 그런 몇 차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상징인 거예요. 상징성. 대만의 독립성 혹은 이 대만이 미국 영토 일부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그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지금까지는 미국 정치인들이 원차이나 팔레스를 대부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대만을 방문한 일은 없었는데 요즘 점점 빈발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미중 관계의 안 좋은 현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이 아시아 지역에 군사 프레젠스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요새 하고 있는 게 소위 1대1로 그런 겁니다.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시켜서 중국 나름대로 자기네 영향권을 만들겠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태평양 쪽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 때문에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진출하겠다는 중앙아시아 거쳐가서 유럽까지. 그래서 1대1로 하면서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개도국 인프라를 건설해주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근데 인프라는 게 중국이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고 중국이 차관을 줘서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거로 그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 그 여러 항구라든지 철도 이런 걸 건설하는 일을 해줬는데 문제는 그냥 준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줘서 그 돈 가지고 그걸 인프라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부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이런 나라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대1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